안철수 의원의 탈당 명분이 뭐 저는 없다고 봅니다. 명분이 없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 누구의 책임이 큰가? 문재인 대표한테 무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문재인에게 무한 책임을 지운다. 저는 그 가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원로가 얼마 전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한번 보자고 그래서 둘이 점심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이게 화를 버럭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탈당 회견하기 전날 밤에 안철수 의원 집에 기자들이 찾아가서 벽에다 귀를 대고 얘기를 들었는데 안에서 정치바에서 전해드리는 김보엽의 더 정치.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야권의 분열이 현실화하면서 야권 지지자들의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더 정치는 안철수 의원의 탈당과 야권의 앞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1회에서 안철수 의원이 과연 탈당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의견이 약간 엇갈렸었는데요. 김의겸 기자는 당시에 탈당이 불가피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한용 기자는 반반이다. 문재인 대표 하기에 달려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두 분 다 어떻게 안철수 의원의 탈당을 평가하시는지. 안철수 의원 탈당을 하면 이제 신당을 만들겠죠. 예. 근데 여의도 정가에서는 신당 창당의 3요소, 세 가지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돈, 사람, 조직. 명분. 돈, 사람, 명분인데 그중 제일 중요한 게 명분이죠. 그런데 안철수 의원 탈당하면서 탈당의 계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전당대회죠. 예. 전당대회 열어달라고 했는데 안 열어준다. 그래서 탈당의 계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명분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 사람, 명분 중에 가장 네. 중요한 명분이 없다. 없다.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뭐 역순으로 보자면 열린우리당 창당이나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이런 것들은 보면 다 명분이 있었어요. 열린우리당 같은 경우에 전국정당 또 지역구도 타파 이런 명분이 있었고 95년이죠. 새정치국민회의 만들어질 때도 정권교체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 이런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명분이 없거나 또는 약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이 모양새에 대해서 약간 묘사를 해보면 저는 뭐 일종의 치킨 게임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자동차 경주 선수들이 뿡 하고 몰고 와서 먼저 피하면은 이제 비겁한 사람이 되고 안 피하고 정면으로 달린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둘 다 안 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부닥쳐서 둘 다 죽는 거거든요. 지금 양상이 치킨 게임을 해서 둘 다 패자가 되는 것 아닌가. 둘 다 그냥 정치적으로 사망해 버리는 것 아닌가. 이제 뭐 이런 걱정이 좀 있고요. 이 좀 가벼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부산 분들이 이제 쓰는 얘기 중에 지난주에 사시미 정신과 예. 자갈치 정신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뭐 부산 평화 발언은 아니고요. 예. 이제 좀 얘기를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부산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표현들을 자주 해요. 뭐 제가 뭐 얘기를 좀 잘못하면 치아라 뭐 이렇게 치아라. 네, 처음엔 치아라가 이게 어느 나라 말인가 했는데 이게 한국말 맞더라고요. 예. 치워라 이 얘기를 이제 부산말로 치아라. 그 다음에 뭐 됐나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또 이 옆에 부산 친구가 됐다. 약간 부산 사람들이 좀 뭐 화끈하고 뭐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다 뭐 이제 이런 성격들이 있는데 이번에 안철수 의원 또 문재인 대표가 정치를 하면서도 그런 어떤 어떤 기술을 발휘하고 타협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원칙 대 원칙으로 이제 부닥쳐 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뭐 대형 사고가 났다. 뭐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탈당 기자회견을 보셨을 텐데요. 탈당 기자회견에서 밝힌 안철수 의원의 탈당 명분이 좀 분명하던가요? 없죠. 이거 뭐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당대표 했던 사람이 탈당을 왜 하는지. 박영선 의원이 당대표 하다가 뭐 뭔가 좀 일이 안 되니까 탈당하겠다고 해서 내부에서 엄청난 욕을 먹었는데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예. 모르겠어요. 국회의원들이야 뭐 정치를 하다가 잘못되면 나갈 수도 있는데 대표를 하다가 탈당한 전례가 또 누가 있는지 뭐 잘 떠오르질 않고요. 또 이제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좀 찾아봤어요. 안철수 의원이 왜 탈당을 했을까에 대해서 좀 도로 생각을 해봤는데 안철수 의원이 살아온 인생 역정 자체가 좀 문재인 대표하고 이 지금 야당 사람들하고 약간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뭐 민주화운동을 했던 이런 분들 하고 반면에 이제 안철수 의원은 성공한 의사 프로그램 개발자의 길을 걸었고요.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돈도 좀 많이 벌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2012년 기억나시겠습니다만 문재인 안철수 두 분이 경쟁을 하는 구도에서 문재인 쪽에서
안철수는 왜 무임승차를 하냐? 옛날 그 어려울 때 전두환, 박정희하고 민주운동 하던 사람들 고생할 때 당신 뭐 했냐? 이제 이런 무임승차론을 제기를 했고요. 그게 아마 안철수 의원한테 상당히 좀 상처가 됐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2015년에 이른바 그 낡은 진보 청산론으로 좀 표출된 게 아닌가 싶고, 10월 11일 날 안철수 의원이 그 기자회견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는 왜 운동권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성장이 무관심한가? 국가안보에 철저하지 못한가? 뭐 등등등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낡은 진보 청산의 내용들이죠. 근데 참 묘한 게 마침 오늘 아침에 그 조선일보의 유근일 칼럼을 보면 제목이 낡은 진보 청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조선일보가 상징하는 세력이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어떤 그 오히려 정권 쪽에 권력 쪽에 유착했던 기득권 세력의 목소리를 내는 신문인데, 그쪽에 이제 주요 논객하고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는 낡은 진보 청산하고 이제 똑같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새누리당 프레임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안철수 의원이 왜 나를 새누리당이라고 하느냐, 당신들 비판도 못하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탈당 회견하기 전날 밤에 이제 안철수 의원 집에 기자들이 찾아가서 벽에다 귀를 대고 얘기를 들었는데, 안에서 안철수 의원이 나를 그렇다고 새누리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약간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마 뭐 여러 가지 뭐 이 두 사람의 살아온 인생 역정 이런 것도 있지만, 안철수 의원이 아마 그 문재인 대표가 새누리당 프레임이라고 자기를 공격한 거에 대해서 아마 견딜 수 없었던 뭐 일종의 모멸감 같은 것도 좀 느낀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네요. 이미 참사가 벌어졌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의 탈당, 누구의 책임이 큰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예. 정치적인 책임 문재인 대표가 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당 운용이 그렇게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지금 정당이 아니고요. 예. 대부분 그 당 총재나 대표의 리더십으로 지금까지 끌어온 정당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책임 문재인 대표한테 무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고요. 거기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것은 문재인 대표가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가 아니면 책임질 일이 없는 거죠. 정치적 책임은 문재인 대표가 크고, 그리고 또 어떤 예. 논리적 법적 책임은 안철수 의원 쪽이 좀 더 크다. 물론 문재인 명분과 대표 쪽에도 이어진 있습니다. 얘기로.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역할이 뭐냐. 제가 참 실명을 공개하기는 어려운데 어떤 정계의 어떤 원로가 얼마 전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한번 보자고 그래서 둘이 점심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조언을 해줬다고 그래요. 지금 야당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당신이 이 야당을 살리는 쪽의 역할을 하면 당신한테 정치적인 기회가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줬는데 며칠 있다 이제 탈당한다고 그러니까. 거꾸로 간 거네요. 예, 그렇죠. 그 정계 원로가 저한테 아니 나한테 물어봐 놓고 내 얘기를 들을 것도 아니면서 뭐하러 물어봤나 모르겠다고. 네. 앞으로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이게 화를 버럭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안철수 의원의 탈당이 결과적으로 이제 야권의 분열 구도를 가져왔고요. 논리적으로 또 법적으로 상당한 책임은 저는 안철수 의원 쪽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조금 다른데요. 물론 문 대표가 책임이 있죠. 네. 정치인 책임이 있는데, 책임에 자신의 행위에 걸맞는 책임, 그게 어느 정도 있느냐, 그걸 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 기자님이 무한 책임을 말씀하셨는데, 뭐 다들 이제 자식 키워보니까 아시겠죠. 자식도 마음대로 안 듭니다. 네. 네. 그런데 욕망이 들끓고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그런 아수라장 같은 정당 구도에서 과연 대표가 질 수 있는 책임, 저는 모든 정치인들이 자신의 행위와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지, 어떻게 대표가 그 모든 걸 다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에 이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제 아침에 서른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던데, 그중에 재미있는 대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서른 의원을 포함한 중진 의원들이 중재를 하려고 마지막까지 했던 마지막 중재안이 뭐였냐 하면, 경선 없는 전당대회였다 그래요. 이건 뭘 말하냐면 문재인과 안철수를 뽑는, 사람을 뽑는 전당대회가 아니라 혁신안을 여러 개를 놓고, 페이퍼죠 그러니까, 혁신 방안이죠. 혁신 방안을 여러 개 놓고 그중에서 하나를 뽑는 전당대회를 하자. 네. 그러면 서로 상처가 없는 거 아니냐, 사람끼리는. 그러면 그
꼽힌 혁신안을 가지고 문재인과 안철수가 손잡고 같이 혁신을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전에 만들었던 김상곤 혁신이가 만들었던 혁신 다시 원점에서 다시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네. 그걸 이제 중재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근데 그 안도 또 주승용 의원이 낸 안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안철수 의원에게 제시를 했는데 결국은 거부했다는 거죠. 그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장에서 더 큰 혁신, 그러나 이 당의 기득권 때문에 못한다. 예. 이런 논리를 폈는데 진정 혁신을 하려고 한다면 그 안을 못 받을 이유는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같이 문재인과 같이 손잡고 같이 가는 게 뭐 이렇게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과 안철수 다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만 그게 문재인에게 무한 책임을 지운다. 저는 그 가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쩌면 누구의 책임이 더 큰가는 이미 상황이 벌어졌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고요. 예, 별 의미가 없을 수도 걱정되는 있어요. 거는 갈라선 이후에 예. 갈라선 이후에 벌어지는 양상이 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표를 좋아하는 분들은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그럴 줄 알았다. 뭐 새누리당에서 집어넣은 엑스맨이다. 예. 뭐 이렇게까지 심한 표현을 해서 비난을 하고요. 또 이제 반대로 이제 안철수 의원을 좋아하는 분들은 문재인 대표와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른바 친노, 뭐 종북 386, 뭐 낡은 진보, 기득권 세력 이렇게 엄청난 비난을 퍼붓고 있는데 저는 그 양쪽 다 좀 자제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네. 그건 뭐 일종의 그 이른바 기득권 세력의 어떤 이간책이 좀 늘어나는 측면이 있어서 좀 마치 안타까운 측면이 2012년 단일화 이전 상황하고 비슷해요. 그런 그 SNS상에서 강력한 지지자들 그룹 간의 충돌이 그렇죠. 그래서 우려할 만한 이왕 이렇게 된 거 같은 책임을 어느 네. 쪽이 더 크냐 이렇게 따지는 거는 별로 적절한 일은 아니고. 저는 좀 견해가 다른데요. 네. 물론 조롱과 비난은 피해야겠죠. 네. 하지만 지금 이미 벌어진 상황이고 양쪽에 똑같이 또는 그 책임을 분명하게 가리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4월 12일 총선까지 가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이 둘 다 표를 찍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쪽 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이 판단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된다. 이 사태에 대한 본질이 뭐고 이 사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따져줘야 국민들도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고 결국은 어느 한쪽으로 새가 기울어지는데 이 판단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시시비비를 전 분명히 분명하게 가리자. 가려서 누구의 책임이 큰가를 네. 밝히는 게 좋다. 다만 감정적으로 격돌하지는 네, 그래서 조롱과 비난은 피해야겠죠. 이성적이고 네. 합리적으로 토론을 좀 더 해보자. 네. 뭐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신당을 바로 만들기에 나설 건지 아니면 신당을 같이 할 만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거나 세력을 규합하거나 이럴 건지 아니면 당분간은 혼자서 지금 광주, 부산 이렇게 다니면서 예전처럼 새정치를 좀 설파하고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이미 실무적으로는 저 창당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그게 뭐 적극적으로 사람을 규합하거나 이런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법적인 검토 네.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를 거칠 거지 그건 이미 지금 보좌진들이 실무진들이 지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어느 정도 세가 될지 그건 지금 알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천정배 의원이 하고 있는 국민회의에 의탁한 형식으로 이미 지금 사실 법적으로는 지금 당이죠. 그 당에 의탁한 형식으로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독자적으로 몸집을 불리겠죠. 지금 뭐 오늘 내일 모레면 의원 3명이 탈당을 한다고 하니 그런 분들하고 같이 몸집을 불리면 안철수 의원 쪽이 더 크죠. 더 크면 그렇게 몸집을 불린 상태에서 천정배 의원 쪽하고 뭐 그게 흡수 합당이 되든 뭐 당대당 통합이 되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성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이제 신당 창당을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겠죠. 네. 근데 뭐 별로 잘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그 신당 창당을 미리 기획하고 탈당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 손학규 대표가 그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이제 경선이 치열해지면서 어느 날 갑자기 탈당을 하죠. 그래서
뭐 시베리아 뭐 벌판에 뭐 섰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약간 놀리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예, 지금 안철수 의원도 신당 창당 시나리오 같은 걸 가지고 명분을 축적하다가 탈당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이런 비유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그 양자역학에 예. 물리학에 이제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있습니다. 어려운데요. 어렵죠. 그런데 이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이 고양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냥 알 수가 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고양이가 살아있을 가능성과 죽어있을 가능성이 그냥 병존한다. 예. 뭐 이제 관찰하기 전에는 확인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뜻인데. 슈레딩거의 고양이라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야당의 앞날은 일종의 그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안철수 문재인 본인들도 모르는 것 같고요. 일단 또 그 양자역학과 비슷한 이론 중에 뭐 나비효과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그 정치인들의 그 작은 선택이 나중에 굉장히 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번에 안철수 의원의 탈당이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보수 정당 장기 집권 체제로 이어지는 나비의 날갯짓이 예. 되지는 않을지 또 문재인 대표가 여기서 선택을 잘못하면 야당 몰락의 어떤 시작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예민한 그런 순간이다 이렇게 보고요. 김은겸 기자가 설명하신 대로 아마 신당 창당은 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문제 누가 창당을 누가 하는 건지 지금 윤여준 전 장관한테 기자들이 이미 확인했더니 자기는 안 한다고 그랬고요. 네. 그다음에 박선숙 전 의원도 이제 어디 언론에서 관여하는 걸로 나왔던데 제가 얼마 전에 좀 만나서 들은 얘기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또 과거에 이제 뭐 이계한, 김효석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적극 결합해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윤석규 이분은 지금 천정배신당에서 네. 일을 하고 있고. 금태섭 변호사도 이제 결별한 지 오래되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최장집 교수, 윤영관 전 장관 이런 분들이 도와줄 것 같지 않고 또 시골에서 박경철 아니, 그럼 씨, 누구랑 합니까? 법륜스님 이런 분들도 정당을 만드는 걸 도와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예.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해 나가겠죠. 그래서 당장 뭐 당이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목표는 이제 문병호 의원은 총선 전에 새 정당을 만들어서 이제 교섭단체까지 만들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그건 좀 현실적인 전망 같지는 않고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그게 이제 의미 있는 제3의 신당이 될 것이냐. 지금 당장은 뭐 어떻게 네, 지금 전망 자체가 힘들다. 그런 전망이 말씀. 힘들고 사실은 의미 있는 제3정당이 네.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게 현실적이고요. 예. 그렇지만 정치에서 우리가 너무 단정적인 전망을 예. 하면은 좀 위험하니까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정도 의미죠. 저는 제3당 잘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의미 있는 정당이 되지 않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한 세 가지만 들면 첫 번째는 박원순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예. 네. 지금 야권 지지층의 대권 주자가 3명이 있죠. 문재인, 박원순 순서가 바뀌긴 합니다만은 안철수. 그 중에 지금 아무리 적게 잡아도 박원순 시장이 한 30%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야권 지지자들. 야권 지지층 내에서의. 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아무리 안철수 의원에게 빚이 많다고 할지라도 지금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박원순 시장이 세월호처럼 풍랑을 맞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평형수 역할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대 주주인 문재인, 박원순 둘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흔들릴까요? 흔들려서 의미 있는 제3당이 만들어질까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안철수 의원의 지지층. 오늘 뭐 어제인가요?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니까 이제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10%를 두 자릿수를 넘겼다라고 예. 나오는데 안철수 의원의 뭐 두 자릿수를 할지라도 그 지지층을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중도 무당파층이라고 하죠. 예. 그런데 우리 과거 선거 사례에서 중도 무당파층의 그 충성도,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건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지지층의 어떤 SNS나 뭐 댓글 이런 걸 이렇게 들여다보면 제가 뭐 아주 주관적으로 느끼는 겁니다만은 정치를 혐오하는 그런 감정과 분위기 이게 굉장히 강해요. 과연 얼마나 충성스럽게 투표장에 갈 건가. 예. 여기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이게 안철수 의원이 세 번째 시도입니다. 물론 첫 번째는 당까지는 안 가고 진심 캠프에 그쳤지만 예.
그 세 번째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인적 자원들을 다 한 번씩 끌어들여서 어떻게 보면 좀 남아있는 자산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국민들이 보기에도 세 번째나 되는데 네. 그 신선도가 굉장히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충 설명을 하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정당이 만들어질 때 정치 지도자의 어떤 정치적인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됐다고 해서 당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누가 신당을 만드느냐가 역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 2014년에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정당을 만들다가 김한길 민주당 대표하고 갑자기 합당을 했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내부 사정을 들어보면 신당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제 전국에서 막 인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는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좀 당황을 한 게 이게 누가 그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더래요. 네, 그래서 누가 진실한 사람인지 알기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윤여준 전 장관한테 네. 찾아가서 좀 도움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윤여준 전 장관은 300명 중에 하나 멘토 그 발언 때문에 이미 한번 결별을 했었는데 다시 찾아가서 굉장히 죄송하다고 네. 이번에 좀 꼭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도와줬는데 아무튼 그 정치인이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 같은 거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는 아니고요. 걱정스러운 것은 안철수 의원이 한 3년 해보니까 이제 정치를 내가 뭐 좀 알 것 같다. 정치는 결과를 내는 것이다. 이제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전 그 좀 섣부르다고 봅니다. 정치가 그렇게 한 국회의원은 3년 한다고 해서 정당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역량이 쌓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안철수 의원이 이제 시도할 수 있고 좋은 참모들 확보하면 신당이 뭐 모양은 갖출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정도 생각은 들지만 안철수 의원의 역량을 생각하면 의미 있는 제3신당은 사실은 거의 좀 불가능하다. 예. 뭐 이런 전망입니다. 그때 이제 안철수 의원이 당을 만들 때 그것도 하나의 기구고 의사결정 기구가 있었고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어느 날 민주당과 합당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그 나머지 분들이 좀 황당해했다는 네, 좀 얘기를 바보가 됐죠. 예. 그분들이 공식 논의기구에서 토론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 또 당직자들하고 공개적인 토론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안철수 의원이 이제 기업체를 하시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그런 그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좀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 얘기가 나와서 며칠 전에 박원순 시장이 한겨레 신문사를 방문을 했었거든요. 아, 그랬나요? 예. 평영수가 참 인상적인데 그때 또 우리는 궁금하니까 물어보잖아요. 당 상황이 이런데 나중에 박원순 시장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 임기를 중단해야 되잖아요. 그걸 여쭤봤더니 딱 한마디로 정리하시던데요. 오로지 서울 이런. 당장에 벌어질 일들도 좀 전망을 해보고 싶습니다. 문병호 의원이 탈당을 공언을 하고 있고요. 몇몇 의원들 탈당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또 안철수 의원의 측근이었던 송호창 의원은 탈당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발언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추가 탈당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지.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겁니다. 이번에도 또 문재인 대표인가요? 물론이죠. 예. 정당 대표가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자꾸 무한 책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요. 예. 근데 아무튼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 탈당이 그렇게 당장 많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요. 예. 실제로 주승용 의원은 탈당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이미 입장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송호창 의원은 사실은 안철수 의원이 정치를 시작할 때 그 유일한 현역이었는데 그분도 지금 기자들 전화를 안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좀 거리를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뭐 최원식 의원 마찬가지고요. 박지원 의원도 문재인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는 하고 나섰지만 예. 본인이 선도 탈당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은 황주홍, 유성엽 의원. 그분들은 뭐 이미 탈당하겠다고 공개 천명을 한 분들이고요. 예. 아마 그분은 이제 문병호 의원과 같이 17일 날 동반 탈당을 하겠다 예고돼 있는데 예. 그 세 사람을 빼놓고는 탈당할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고요. 예.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탈당하냐고 물어보면 아니 이게 내 당인데 내가 왜 탈당을 합니까?
문재인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도 아니 문재인 대표하고 저 사람들을 내쫓아야지 내가 왜 탈당을 합니까?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그 탈당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 보수 성향 언론의 어떤 그 뻔한 분열 구도에 따라서 뭐 집단 탈당이 금방 있을 것처럼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정확지 않은 관측일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기 전의 분위기와 실제로 탈당을 하고 난 뒤에 분위기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전에는 문명우 의원 같은 경우 연말까지 30명, 김동철 의원은 40명을 이야기를 했어요. 네. 어제 지금 호남 의원들이 점심을 같이 했죠. 근데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보면 그전까지는 이거 봐라, 호남 민심이 이렇게 안 좋다. 그러니 문재인 물러가라.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똑같이 호남 민심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호남 민심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호남 민심을 존중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탈당을 하지 말아야 된다. 또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 라고 또 호남 민심을 또 같은, 제가 보기엔 전혀 다른 측면인데, 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한 4번째 정도로 탈당할 것으로 기자들이 본 분이 이제 광주의 김동철 의원입니다. 40명 탈당하다라고 말한 분도 김동철 의원인데, 그분은 어제 의원들끼리 얘기할 때 탈당할 거냐 물어보니까 당원 투표를 거쳐서 자기 지역구의 당원 투표를 거쳐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어떤 정당사에 있어서 자기 지역구의 당원 투표를 거쳐서 탈당과 자신의 정치적 거취를 결정했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탈당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아니면 더 관망하겠다는 뜻이고, 저는 그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 뭐 30명, 40명 연말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한 대여섯 명으로 보고 많아도 2자릿수는 안 될 거다, 한 자릿수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천 과정에서 이제 20% 컷오프 때문에 아예 경선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런 현역들이 내년 1월쯤에 탈당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죠. 그건 사실 이번 안철수 의원 탈당하고 약간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 탈당은 이제 항상 선거 그때쯤 탈당하면 그거는 이제 이른바 공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차원에서 뭐 차원이죠. 의미가 있는 거지. 의미 있는 탈당은 아니라고 그런 건 그분들이 아닙니다. 탈당을 했을 때 안철수 신당에 간다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닙니까? 받아줄 거예요?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 거 오히려? 같은데 안철수 의원이.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전당대회 주장이 결국은 문재인 대표의 사퇴였고, 안철수 의원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탈당을 했거든요. 근데 안철수 의원이 탈당한 이후에 다시 또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비주류 의원들이 커봐라, 안철수 의원 탈당했으니 이제 문재인 의원이 책임지고 문재인 대표가 책임지고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치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집권이 선이고 정권을 잃는 것은 악이다, 그 자체로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국회의원 개개인들로서는 자기 당선이 선이고 자기가 떨어지면 이제 악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문재인 대표가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을 잘 끌고 나갈 수 있을지 여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지지율, 또 문재인 대표의 어떤 개인 지지율, 지지율에 따라 달려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흔드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공천이 위험하니까 문재인 대표를 좀 떨어뜨리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 공천이 확실한 사람들도 문재인 의원 체제로 과연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회의들을 해요. 이제 이분들 얘기는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를 계속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20% 정도에 묶여 있으면은, 이제 의원들이나 이제 총선 출마자들에 의해서 이제 끌려 내려올 가능성도 있고요. 또 그 전에 문재인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무슨 조기 비대위라든가 조기 선대위 같은 걸 꾸려서 그쪽으로 당의 어떤 지도부 체제를 갖추는 방안,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안철수 의원의 탈당이 분기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투에서 대장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밑에 군사가 많더라도 우왕좌왕하게 마련이거든요. 안철수 의원이 있을 때는 단일 대우가 형성이 됐지만 그 이후로는 의원들이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뭐 단적으로 보여지는 게 지금 구당 모임이라고 민진모를 잇는 비주류 의원들이 모임이 있는데, 구당 모임 만들어질 때만 해도 매일 아침 8시에 모이기로 했어요.
근데 그거 지금 흐지부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구심점을 잃어버린 거죠. 네, 그리고 어제 의총이 열렸죠. 구당 모임 소속 의원들이 19분인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요청을 해서 어제 의총이 열렸는데 뭐 전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사진이 나온 거 보면 썰렁해요. 예, 그 의총에서 문재인 대표 뭐 물러가라 또는 뭐 비대위 구성하자라고 요구한 의원이 딱 3명밖에 없었습니다. 노웅래, 또 신하경, 강창일 딱 3분이었는데 네. 그건 뭘 말하냐면 그 이전의 비주류 의원들의 목소리와 네. 결집도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야권 지지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내년 4월 총선 전에 갈라져 있는 세력들이 다시 합쳐서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 그게 가장 궁금한 대목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에서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글쎄요, 그분들이 다시 합당을 하거나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결국 나중에 뭐 후보 단일화 정도, 선거 연대 정도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것도 지금처럼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가 않는다. 이제 이른바 새누리당에서 지금 야당이 분열하는 것처럼 보여도 막판에 어떤 또 통합 이벤트를 해서 또 뭉칠지 모르니까 방심하지 마라. 네. 라고 자기 당원들하고 지지자들한테 하는 얘기. 이게 뭐 마치 객관적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약간 곤란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신당이 어느 정도 세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개인적으로는 의미 있는 세를 확보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규모도 있지만 과연 어디에 기반을 둔 정당이 되느냐도 선거연대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탈당을 하겠다 또는 같이 하자라고 하는 분들이 주로 호남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천정배 의원이라든지 또 박주선 의원, 또 박준영 전 도지사 이런 분들이 있는데 만일 안철수 의원이 당을 만들었는데 그 당이 호남 중심 또는 호남에 상당한 기반을 둔 정당이라면 그건 선거연대가 안 이루어질 겁니다. 네. 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어차피 뭐 비슷비슷하니까 호남에서 누가 가져가든 굳이 선거연대를 하지 말자. 그래서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그런 경우가 될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수도권인데 안철수 의원이 호남을 기반으로 하더라도 확장을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 세의 문제가 아니고 과연 어느 정도로까지 지역적으로 영역을 확장하느냐 문제죠. 단 몇 석이라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건 아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선거연대를 하자고 아마 제안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표한테는 이제 그런 것도 엄청난 그 시련이 될 텐데요. 사실은 이제 2010년, 2012년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때 야권 연대가 이루어진 걸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야당을 오래 한 그런 다선 국회의원들, 뭐 정세균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당 지도부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측면이 있고요. 지금 이제 훨씬 환경이 좀 좋지 않고요. 또 문재인 대표가 정치를 잘 안다고 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권의 후보 단일화 국면에 가서도 그때까지 이제 문재인 대표가 대표를 계속하고 있다면 이런 가정법 하에 그 국면을 잘 돌파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사실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좀 물어보면 뭐 기사를 쓰지 말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표하고 친한 의원들도 기사 쓰지 말라고 하면서 들려주는 기사는 안 쓰니까요. 방송에서 얘기해도 됩니까? 하지 말을까요? 아니, 들려주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좀 걱정들을 많이 하죠. 그럼 문재인 대표의 이제 그 개인적인 역량이 과연 그런 뭐 야권 연대 같은 걸 해낼 수 있을 것이냐. 물론 이제 그걸 어떤 집단의 지혜, 집단의 역량으로 넘어설 수는 있는데 좀 걱정은 많이 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의 탈당이라는 한 고비를 지나고 나서도 지금 이제 계속 당내에서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대표를 계속할 수 있을지 이것도 조금 또 좀 두고 봐야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문재인 대표한테는 좀 약간 잔인한 전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치 현실은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성 기자는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는 게 총선 승리를 위해서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총선 승리에 다소 유리할 수는 있겠다. 문재인 대표가 이제 쫓겨나듯이 물러나면 안 되지만 문재인 대표가 좀 공간을 비워주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또 통합을 예.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총선에서 야당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고 그런 대로 좀 방어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어떤 경우에도 야당의 총선 승리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를 좀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요. 문재인 대표도 가끔 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수당이 되기 예, 힘들다. 총선 이런 승리라는 뜻이죠? 게 일당인데 지금 네. 야당이 일당을 할 가능성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전망을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김 기자는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평작을 하려면 예. 평작을 하려면 문 대표가 사퇴하고 각 개파들이 사이좋게 모여서 싸우지 않고 예. 하는 방법은 아마 최악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야당의 미래와 대선의 승리로까지 가는데 지금 당을 봉합해서 예. 그 머나멀고 험한 길을 갈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희상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안철수 탈당 전까지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문희상 의원의 표현으로는 엄마 아버지가 이혼하려고 하는데 네. 자식들이 그걸 말리려면 엄마 편도 들 수 있고 아버지 편도 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결별이 되고 난 뒤에는 당의 법통과 정통성 그 줄기를 찾아서 일로 매진할 수밖에 없다. 라고 문희상 의원이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거기에 공감합니다. 이 상태에서 또다시 지도체제가 흔들리면 지금 거센 물줄기를 건너가고 있는데 그 물줄기를 건너가는 과정에서 말을 바꿔 타고 그 과정에서 저는 모두 다 떠내려가 버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야권의 분열이 최악의 결과로 이어진 경우도 있고 오히려 야권이 분열을 했는데 지지자들이 갈래를 타준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사태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김보엽의 더 정치 이 두 번째 시간은 이 정도 선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